자, 다시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에 볼 작품은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조세희의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은 원래 연작이에요. 연작이라는 건 시리즈물이라는 얘기죠. 연작인데 12작품의 연작 중에서 네 번째 작품이 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고, 원래 이제 큰 연작 중에 대제목도 난서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앞에 나와 있네요. 감상열기, 산업화 시기, 산업화 시기. 자, 이 시기가 1970년대. 전쟁 끝나고 공장들이 막 생겨나고, 자, 이게 뭐 공장들이 막 생겨나면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도시의 빈민들. 이게 이제 다 농촌에서 돈 벌러 온 판자촌, 뭐 달동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 그런 시대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배경, 이게 이제 이 작품을 볼 때 가장 큰 이제 맥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이런 작품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자. 사실 제목부터가 난장이가 등장하죠. 작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설정한 건데, 이 난장이는 사실 아버지를, 여기에 있는 아버지, 철거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장이, 키도 작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아버지를 난장이라 불렀다, 첫 줄부터 나오죠. 자,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육체적 장애를 가진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만 이제 판단할 게 아닌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결핍자, 빈곤층,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그 다음에 사실 능력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이들도,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 나, 영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자, 이 작품은 이 연작 중에 네 번째 작품인데요. 네 번째 작품이 1부, 2부, 3부, 3부작입니다. 1부의 주인공 서술자가 영수고요. 큰아들. 그리고 2부의 서술자가 똑같이 이제 나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둘째 영호가 서술하고 있고요. 3부는 이제 막내딸 영희가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 부에 따라서 서술자가 바뀐다라는 것도 특징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1부라고 되어 있는 영수의 서술. 자, 아들이 봐도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들도 인정하는. 자,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자,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라는 건 아버지의 어떤 외형만 보고 내적을 모른다라는 표현이고요.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어머니도 보고 합시다. 자, 인물 소개를 안 했군요. 아버지는 이런 난쟁이, 어찌됐건 굳은 일을 하면서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이고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노력하는, 전형적인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죠. 큰아들은 가족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 공장을 다니고 있다. 수능적인 인물입니다. 세 명은. 자, 영호, 둘째 아들,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똑같이 생계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본인의 가족에 처한 현실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반항적인 인물이고요. 자, 영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고요. 되게 좀 순수한, 잘 모릅니다. 철거를 왜 당하는지. 자, 그런 이제 인물들을 여기에서 이제 총 5가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각 가족들 구성원 중에 자식들 하나, 둘, 셋, 1, 2, 3이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작품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뭐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천국과,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자, 이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지옥과 같은
그런 의미죠. 고통스러운. 근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계속 좌절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걸 잘 참았고,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누가?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일이 벌어진 거는 사실 그 개고장이라는 게 붙이는 그런 일인데요. 뭐 그 뒤에 뭐 개고장이라고 해서 철거 개고장. 또 본문을 볼까요? 자, 여기 서파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명패를 뜯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철거 개고장 낙원구 뭐 수시는 어디고 제목은 이렇게 철거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죠. 자, 보면 낙원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낙원과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반어적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요. 이 동네는 사실 철거촌입니다. 판자촌, 무허가 건물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철거를 하겠습니다. 비용은 니네들한테 받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죠. 사실 이 가족들은 뭐 어떻게 저항할 만한 힘이 없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읽고 있고요. 읽고 나서 동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집이 이제 철거되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도 나와서 여기 써 있는 공고문이라는 걸 읽은 건데, 뭐 아파트 입주 절차, 그리고 입주를 포기할 경우 살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라는 거는 이제 이사 비용을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거간꾼이라고 해서 뭐 지금도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뭐 기획부동산 그런 얘기들처럼 이런 애들 돈 없는 사람들한테 싸게 사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거죠. 뭐 그런 차익을 남기는 뭐 여기에 검은색 승용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그 거강꾼들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여기까지 이제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러고 또 뭐 특징으로 보일 만한 것들. 자, 아까 이제 앞에서 사파로 나왔던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표차를 간직하는, 그죠?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표찰. 그게 표찰이 그 주소를 나타내는 그 건물에 내가 살고 있어 라는 걸 증명하는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거기 때문에 문패죠, 문패. 네. 지금이야 이제 문패 같은 게 없지만 옛날에는 집마다 다 문패가 있어서 그 문패를 한자로 이렇게 문패를 딱 써놓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쭉 드러나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부분에 보면, 자, 어머니의 얘기죠. 수문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수능의 태도를 보이는. 자, 그리고 자,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더니 영호가 왜 팔아? 라고 이제 반항적인 둘째 아들이 했지만 아파트를 입주할 돈이 없으니 결국 팔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말했다. 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체념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희는 뭐 사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펜지꽃, 길거리에 핀 그런 꽃을 쳐다보고 있는 순수함을 나타내는. 사실 나중에 이제 영희가 서술하고 있는 3부에 가면 이제 영희도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여하튼
자,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의 성격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자, 물이 흐르고 있는 이쪽에 이제, 그 난장이 가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건데, 이 건너에는 부잣집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낡게 풀냄새밖에 없는데, 개천 건너 주택가에는 고기 굽는 냄새. 냄새의 비교가 되죠. 이런 냄새가 난다. 이쪽은 이제 잘 사는 동네, 여기는 못 사는 사람. 뻔히 고기 냄새인 줄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아,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라고 엄마가 얘기하니, 언제 라고 하면서 물는데, 자, 빨리 가자 말을 돌리는 거죠. 엄마는 걸음을 빨리 하고 있어. 왜? 못 사주니까.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는 말은, 뭐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첫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왜 나쁘다고 했을까요? 자, 경제적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고기도 못 사주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주머니가 달리는 옷을 입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주머니가 달렸다라는 건 주머니 안에 뭘 넣는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다녀. 왜? 주머니에 넣을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경제적 풍요를, 주머니가 달린 옷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온 걸로 봐서, 자,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가난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어나가고요. 그 뒤에 이제 부분을 보면, 이 주인공 영호가 공장에서 어떤 매매 문서 뭐 이런 것들을 조판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서 얘기한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조상이죠. 이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김희덕의 한 소생 노, 노,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비. 자, 노비의 자식이 노비, 노비의 자식이 노비, 노비의 자식이 노비. 자, 이게 노비 매매 문서라는 거죠. 자, 조선시대 때 노비는 일반 천민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 돈이 있고 뭐 자기 앞가림 하는 천민보다는 나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난한 천민보다는 노비가 더 나았죠. 왜? 노비는 재산이죠, 재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노비가 뭐 굶주리거나 또는 병이 나거나 하면 안 돼. 왜? 재산이니까. 나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돼. 먹을 것도 주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서 노비들은 사실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 목록이죠. 노비 매매 문서라는 건, 내 재산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보여주는 것들이라서, 사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뭐 추노 뭐 이런 드라마 보면 추노꾼이라고 도망간 노비를 잡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 노비들이,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자기 노비 문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런 노비 문서를 불에 태우는 거, 없애는 거. 이거 없으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어디에 구속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튼 여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노비였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나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어머니 이런 또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똑같은 어머니도 노비라는 얘기였겠죠. 자, 근데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응? 엄마가 잘못이야. 너네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 아버지도 노비였는데 아버지는 상관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을 숨기는. 하지만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노비란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이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유습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있었던 그 노비 제도에서 벗어나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는데요. 쓸데없는 일이었대요. 자, 할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응? 그 전에 할아버지는 저희를 내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할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죠.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라는 것은 집과 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장을 보면, 자, 그렇게 해도 할아버지도 난장이었어? 자, 할아버지도 역시나 가난한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옆 뒷집 명희 엄마랑 이야기하는 입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에 팔았어요? 뭐 이러면서 17만 원 받았어요. 했더니 자, 영인애도 서두르세요. 어머니가 이제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하면서 끝나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입주권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이제 팔게 되죠. 자, 그러고서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영희가 사라지는데요. 뒷부분 줄거리가, 이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가. 사실 이제 그 여자 집에서 살다가 몰래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치게 되고요. 자기네 집 입주권,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하고 예전 집으로 돌아왔으나 당연히 이사를 간 상태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은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서 죽었다라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건 이제 2부, 3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1970년대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 너네 내신에 그게 있었나? 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보면 이 작품 난수공에 나와 있는 요 배경의 다음 시기입니다. 80년대. 70년대에서 1980년대가 이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건데요.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공장을 서울에 지니까 사람들이 공장으로 돈 벌러 몰리고, 정부에서는 계속 공장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실 알고도 그냥 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장 경제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화를 해치는 거지. 판자촌이고 막 옛날 그 판자촌들 보면 집처럼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판자 놓고선, 막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박스 놓고선 집이라고 하고 자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오는데 서울역, 청량역 이런 데 역사에서 딱 나와서 밖을 보면 이런 판자촌들이 보이니까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미화 정리 작업으로, 여기에 이제 보면 개고장에는 뭐 미화 이런 얘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철거민들, 그러니까 판자촌에 사는 이런 무허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철거를 시켜요. 근데 이제 서울에는 뭐 이렇게 땅이 비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광주가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경기도 광주라는 어떤 국유지 같은데 허와 벌판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로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는, 이게 이제 광주 대단지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다 이주를 시켰어요. 거의 한
10만 뭐 이상 이렇게 이제 이주를 시켰는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잖아. 군용 트럭으로 사람들을 다 옮긴 거야. 거기에 니네 땅 줄게. 거기에다 집을 지어. 그래서 땅 분양권 주고. 그 사람들은 약간 장밋빛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막 신문에 광고하고 막 장밋빛 뭐 미래를 막 이렇게 공약하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막 전염병 돌고, 왜냐면 상하수도가 이런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천막 쳐놓고 지났어. 나중에 광주 대단지 사건 인터넷 쳐보면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올 텐데, 아니 그냥 완전 전쟁터야, 전쟁터. 상하수도 먹는 물, 그 다음에 뭐 그 똥오줌 싸면은 버릴 수 있는 하수도, 이런 처리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막 곰팡이에 무슨 뭐 똥 냄새, 막 썩은 냄새, 전염병도 많았고 막 죽는 사람도 많았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 전쟁터여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고요. 그렇게 들고 일어났으나 결국 정부에서는 주동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죠. 그래서 아홉켤레 구도에 나와 있는 권 씨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권 씨가 이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 주동자들 몰려서 징역살이를 하고 온 이후의 이제 상황을 다룬 게 이제 아홉켤레라는 작품이에요. 자, 어찌됐건 이 작품은 70년대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파트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서술자의 시점이, 그리고 이 도시 빈민들의 어떤 공핍한 삶,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응? 자, 우리는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사실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좌절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 이제 어떤 사회적 분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난장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긴 하나, 속뜻은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도시의 빈민층,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징한다. 사회적 약자.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자, 소설 이렇게 줄거리까지 얘기하려니까 내용이 되게 많구나. 응?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려나? 여튼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수공에 대한 단답형 문제들이 한 25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교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들도 풀면서 내용 파악하시고, 그 뒤에 문제들은 아는 내용으로 같이 푸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마지막 하나 더. 태평천하. 자, 태평천하.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자, 앞에 구보씨도 30년대인데, 자, 그때랑은 이제 그 인물과는 좀 다른, 뭐 이 사람도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이긴 하나. 자, 제목이 태평천하네요. 태평천하. 태평천하 무슨 뜻이죠? 자, 이 세상 되게 태평하다. 살기 좋다. 일제강점기인데 태평천하래. 자, 사실 반어적 표현인데요. 반어적 표현이라기보다 여기에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은 이 30년대 시대를 되게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의 대지주, 서울에서 이제 손꼽는 부자고요. 처세에 능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자가 인색하죠. 인색하고요. 그의 아들인 윤창식 주사로 있고요.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윤직원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첫째 손주 윤직원의 손자로 방탕한 생활을 함 역시나 싫어하죠. 자, 둘째 손자 종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중임. 그래서 얘를 가장 아끼는 손자죠. 윤직원 영감이. 자, 윤직원은 어쨌든 당대의 어떤 지주잖아. 재벌이란 말이지. 재벌이야. 재벌이면 돈이 많으면 욕심이, 물론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
돈이 그 정도로 서울에서야 손꼽히는 재벌이면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권력이죠. 권력은 곧 명예인 거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래서 이 윤종수라는 첫째 손자한테는 군수를 하라고 그러고 이 윤종학은 공부를 잘하니까 얘 군수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거기 공무원이거든. 연사무소인가 읍사무소의 공무원이야. 말단 공무원이야. 좀 진급해가지고 군수 좀 해. 윤종학이라는 둘째 손자한테는 공부를 잘하니까 자 경찰 쪽으로 청장 정도는 해야지. 다 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부모님이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물들의 관계고요. 자, 일제강점기의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이 작품도 구보시처럼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루에 벌어진 일. 우선 윤직원 영감이 어떤 기생을 데리고 어디 저 축제 같은데 뭘 꾹구경 이런 데를 갔다 오는데요.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데리고 다니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 여기 지금 생략된 에피소드에 보면 인력거에 딱 집에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윤직원이 인력거꾼한테 얼마냐? 그랬더니 딱 보니까 되게 저택에서 내리고 부자인 것 같으니까 좀 알아서 좀 잘 줄 것 같아서 알아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가 그냥 난 너한테 돈 주기 싫어 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 정도의 이제 구두쇠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왜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 또는 구두쇠 뭐 이런 게 됐는지를 나오는 이제 해상신이 나오는데 구한말에 화적들, 도적이죠, 도적. 도적들한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도적들한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자, 도적들이 청거를 했던 거는 누구를 원망해야겠어? 당연히 국가를 원망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도적들 치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윤직원 영검은 지금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서 진짜 고마워하면서 경찰서에 무도장을 짓는데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근데 아들놈은 노름하고 손자 1번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말 뒤지게 안 듣고 딸마저 소방 맞고 오고 아주 믿을 구석이라곤 윤종학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부분 줄거리고요. 자, 이 윤직원이라는 영감 그리고 태평천하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진하게 소제목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암시의 부분입니다. 망진자는 호얀이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뭐를? 진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진시황. 자, 진시황이 이런 예언을 들은 거야. 예언자한테. 그래서 진시황이 호야래. 호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중국을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이제 이런 예언을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호? 야 오랑캐 호자잖아. 이 오랑캐들이 넘어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안 되지. 그래서 한 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은 오랑캐 때문에 쌓은 거야. 만리장성 쌓느라고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예언을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결국 오랑캐가 만리장성을 넘어온 건 못 넘어오지. 어떻게 넘어와? 오랑캐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이 진시황의 자식 중에 이름이 호자가 들어간 자식 있어요. 이 새끼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은 자식 때문에 망한 거지. 근데 이게 뭘 암시하냐면 이 윤직원이라는 인물의 윤직원이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이 가족을 망하게 하는 이 집안을 거덜나게 하는 건 자식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친이 죽었을 때, 아,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기적인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기적 가치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저주가 좀 있었어요. 자, 여기 독특한 것들. 너무 들어왔네. 자, 그런 적이 있겠다요.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런 뭐뭐 하겠다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독특하죠. 이게 이제 판소리적 문체입니다. 그 말은 자, 판소리적 문체라는 거는 경어체 이런 건데 이제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뭔가를 이제 조롱하는 어투라고 할 수 있어요. 서술자. 그러니까 이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서술자가 이 윤직원 영감을 조롱하는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건 이제 편집자는 논평인데요. 윤직원 영감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건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나라도 망했고요. 일제강점기니까. 그래서 이제 윤직원 영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식사 장면. 자, 건너방에 실은 고씨라는 어떤 며느리군데요. 며느리만 빼놓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훈계. 자, 정신 좀 차려라. 경손의 비여. 경손의 비. 자, 큰 손주 윤종수라는. 야, 네 아우 종하기만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자,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냐? 내후년이지. 그러면서 야, 걔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응?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목적한 정보. 그러고선 계속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놈아. 라고 하면서 뭐 그 호강 날 주냐? 다 너들 호강이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 큰아들, 큰 손주를 두고선 이제 둘째 손주에 비유하는 이런 표현들, 종수를 계속 훈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다가 자, 간밤의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누가 오죠? 자, 윤주사, 윤창식이죠. 아들이 이 전보 때문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왔냐? 해가 서쪽에서 뜨겁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동경 그 윤종학이라는 둘째 손주가 유학가 있는, 자, 전보? 뭔 전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자, 사건이 이제 전보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 자, 전보라는 거는 사실 글자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딱 중요한 요게 딱 여기까지가 전보의 내용이죠. 전보의 내용을 보면, 자,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잡혔습니다 라는 거죠. 사상관계라는 건, 이 사상관계라는 건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 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돼서 경시청에 잡힙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자,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막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 소리를 지르고 진나라 망할 자는 호여라는 예언을 듣고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결국 그 자식 호해, 이 자식 때문에 망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누가? 진시황이 이 망한 거를 사실은 목격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죽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사회주의,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하면서 쳐 죽일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되어서 불황당패에 들어. 이 부자놈의 자식이,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공산주의의 사상이 없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없는 사람들이 논아갖는다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부자잖아. 부자인데 사회주의를 한다는 게 이 윤직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지금 걔네들 다 잡아서 족쳐도 모자랄 판에 손주가 그걸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지금이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패 같은 수령이 있냐? 도적놈의 것이요. 이런 말세 이런 거 다 지나고 거리마다 순사 있지, 공명정대하지. 응? 그리고 동병. 자, 동병은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놈들을 보호해주지. 응? 얼마나 고마운 세상이야. 이게 태평천하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런 태평천하에 그냥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왜 불황당패에 응? 참여를 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부분들이, 자, 이 부분에서 태평천하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윤직원 윤직원의 잘못된 역사의식이죠. 조선이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화적 때 부모를 잃고서, 아, 이런 나라 빨리 망해라. 진짜 망했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지켜주는 일제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민족의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단지 윤직원은 너무 태평스럽고 편안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이 뭐 힘들게 살든 말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깎아 죽일 놈,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징역이죠. 죽일 놈, 이런 태평천하에 계속 울분을 하고 있고요. 자,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아득한 얼굴들을 면면상고, 이거는 옆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그냥 그 나머지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뭐 계속 윤직원 영화에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 하고 있고요.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주들처럼 그러고 있대요. 이 면면상고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 각원들이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암시하는 부분이 장수 윤직원 영감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어떤 요 가족의 몰락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윤직원 영감의 몰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보원 사건을 알고 나서 계속 혼자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하는 장면을 가족들이 쭉 지켜본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아, 이 집안 오래 못 가겠구나. 사실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걸로 피감이 됐으면, 앞에서 이제 그 뭐였죠? 광장이라는 작품에서 아버지가 월북해서 계속 조사받고 감시하고 하는 그 연좌제라고 하는데, 자, 다시 앞장을 보고, 자, 연좌제라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또는 우리 아버지가 간첩이야. 사실 아버지가 죄를 받는 거지 자식이 죄를 뭐 이어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어떤 뭐 사상적인 이런 문제를 일으켰거나 하면은 공무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국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연좌제에 걸려서.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살인자의 자식. 뭐 이런 것들 막 손가락질 받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연좌제지. 그래서 집안 가족 중에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가담했던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집안은 이제 풍비박산 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이 윤중학이라는 손자 때문에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은 방언, 구어체, 판소리, 사설의 문체, 아까 뭔말 하겠다요,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을 희화하는 방식. 자, 이제 윤직원이라는 영감이 되게 이제 완전 꼰대, 얼굴에서도 드러나지만 되게 꼰대 같은 이런 성격의 인물로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이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